2024년 3월 14일 전 세계의 오픈소스 위성 추적자들은 남중국해를 맹렬한 속도로 가로지르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항공모함도 구축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습 상륙함 US 트리폴리함 레해7이었죠. 이 배는 대부분의 국방 분석가들에게 실패한 실험작으로 평가절하되었던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행 갑판 위에는 최대 20대의 F-35B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함 내부에는 2,500명의 해병대원들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귀한 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란 군사력의 90%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페르시아만 해저에는 60척의 군함이 가라앉아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미사일 공장들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드론 생산 라인은 멈춰섰죠. 2개의 항공모함 타격전단이 인도양과 홍해에서 해협 주변 경계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링컨함은 아라비아해를 장악했고 포드함은 홍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인 부시함도 며칠 내로 대서양을 건너 합류할 예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에 대한 포위망이 완벽하게 형성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따져보면 완벽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0척이 넘는 유조선들이 해협 밖에 닻을 내린 채 기다리면서 천문학적인 유류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확실성의 값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나머지 10%의 능력, 즉 해저에 부설된 길에 산악 터널 속에 은폐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해안만에 배치된 고속 공격정들이 유케리 포개 해상, 수송로를 사실상 폐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호위 함대 지휘관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잔인한 현실 계산법이 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 모든 호송선단을 침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척의 유조선, 이 회랑에 불타는 선체를 가라앉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보험회사도 다음 선박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협은 무력으로 폐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폐쇄되는 것이며 두려움은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을 꿰뚫는 역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이 문제의 90%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호위 작전은 100%의 확실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0과 100 사이의 그 간극은 불타는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왜 국방부는 2척의 슈퍼캐리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실패작으로 평가절하했던 함정을 보내는 것일까요? 2,500명의 해병대원들이 5만 명의 수병들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첨단 장비들을 운용하는 남녀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면 네이비 디코디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내는 이 무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이 건조했으나 한때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거의 폐기될 뻔했던 함정이죠. 왜 이 함정이 실패작이라 불렸던 역설적인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해군이 아메리카급 공번함 설계 당시 그들은 의회, 해병대 장성들, 그리고 국방 분석가들 모두에게서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웰덱을 설계도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웰덱은 함정 하부에 위치한 침수 가능한 격실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강습 상륙함이 갖추고 있던 상징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LKC 호버크래프트나 상륙정을 출격시키는 방식, 즉 강습 상륙함의 정체성이자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웰덱 없이 상륙함을 설계하는 것은 적재함을 빼놓고 화물 트럭을 설계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거센 반발은 해군에게 강한 압력을 가했고 의회는 세 번 함인 US 부건비람, 레어8부터 웰덱을 다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2척인 아메리카함, 레해6과 트리폴리함, 레해7은 상륙함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실패한 실험작으로 단정 지어졌습니다. 국방 언론 역시 이 함정을 실패작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비평가들이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웰덱이 사라진 공간은 2배로 확장된 경납고 최신식 항공정비시설,
완벽하게 갖춰진 수술실을 포함한 병원, 그리고 기존 상륙함 설계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제트 연료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해주었습니다. 트리폴리함은 해병대를 상륙시키는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해수면을 통한 상륙 방식에서 공중을 통한 상륙 방식으로 그 방법을 혁신적으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트리폴리함은 지구상 그 어떤 다른 상륙함도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20대의 F-35B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2022년 4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해병대 항공단 13 소속 16대와 바메스-1 소속 4대, 총 20대의 F-35B가 단 한 벌의 급파 훈련에서 트리폴리함 갑판에서 이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대의 F-35B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슈퍼캐리어의 항공 전력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를 고작 35억 달러짜리 함정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이른바 실패작이라 불렸던 이 함정은 결국 해상에서 가장 위험한 주머니 속 항공모함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실패작기 호르무즈 해협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해답이 되는지 설명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왜 항공모함들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기를 꺼리는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곳은 이란이 40년 동안 공들여 살상구역, 킬박스으로 바꾸어 놓은 540페리 길이의 욕조 같은 곳입니다. 10만 톤에 달하는 대체 불가능한 철강 덩어리인 슈퍼캐리어를 그 안에서 위험에 빠뜨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면 트리폴리함은 4만 4천 톤급으로 포드나 링컨함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미 국방부의 위험 계산에 따르면 트리폴리함의 손실은 분명 고통스럽겠지만 항공모함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트리폴리함은 위험 지역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을 만큼 대체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전체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어떤 항공모함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자산을 함께 가져옵니다. 바로 5척의 함정에 분산 배치된 2,500명의 해병대원들입니다. 이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전방 배치된 제-31해병 기동부대 MEU입니다. 이들 해병대는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일본 자위대와 함께 아이언 피스트 26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훈련에서 그들은 섬점령 작전, 전자전 수행 능력, 그리고 신속한 수륙양용 강습 훈련을 연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긴급 파병 요청이 있기 불과 2주 전의 일입니다. 당시 트리폴리함은 이지스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 CG-62,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DDG-115, 그리고 해병대원들과 그들의 장비를 실은 2척의 샌안토니오급 상륙수송함, LPD, 인 뉴올리언스함과 샌디에이고함의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트리폴리함을 일본에서 차출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수륙양용 신속 대응 전력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한 지역의 자산을 다른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철수시킨다는 것은 현재 미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에 실패작이라 불렸던 그 함정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협을 향해 남중국해를 고속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그 어떤 세력도 호르무즈 해협에 가져온 적 없는 미사일 증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력, 즉 지상군을 싣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상에서 접근하는 상륙정을 저지하기 위해 해변 방어 시설을 겹겹이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트리폴리함은 상륙정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이 함정에 탑승한 해병대원들은 하늘에서 강화합니다. 미 중부사령부, tren텀가 트리폴리함을 정확히 어떻게 운용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관련 명령들은 모두 기밀이며 다른 주장을 하는 어떤 정보 채널도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트리폴리함이 보유한 능력 자체는 기밀이 아니며 이 함정은 호르무즈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3가지 핵심 역량을 도입합니다. 이 각각의 역량은 항공모함들이 남겨둔 10% 문제의 한 부분을 해결합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링컨함과 포드함과 같은 항공모함들은 페르시아만 내부의 욕조 같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 만밖의 공해상에서 작전해야만 합니다. 이는 해협 내부의 지속적인 공중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링컨함에서 500킬이 떨어진 곳에서 발진한 전투 초계기는 선박 항로에 도달하기까지 1시간 이상을 비행해야 합니다. 임무 수행 시간은 겨우 몇 분에 불과하며 그 후에는 연료 보급을 위해 회항해야 합니다. 이륙부터 실제 작전 지역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이 거대한 공백이야말로 이란 드론들이 유조선을 찾아내는 지점입니다. 트리폴리함은 물리학의 원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44,000톤급의 35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 함정은 위험 계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충분히 근접하여 작전할 수 있을 만큼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트리폴리함의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은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스토브에 이 가능하여 캐터펄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844피트 길이의 비행갑판에서 이착륙합니다. 500캐리 대신 100캐리 거리에서 작전한다는 단 하나의 변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바로 작전 상공 체류 시간, 타임 온 스테이션입니다. 수치를 계산해 봅시다. 링컨함에서 500캐리 떨어진 곳에서 발진한 F-35B는 약 450노트의 속도로 순항합니다. 이는 편도 비행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표준 연료 탑재량으로 전투 지역에 도달하고 돌아오는 데만 2시간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이는 해상 항로에서 실제 초계 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40분 정도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전투기 한 대당 3번의 출격으로도 여전히 몇 시간 단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제 트리폴리함에서 100캐리 거리에서 동일한 계산을 해봅시다. 편도 비행에 걸리는 시간은 13분입니다. 작전 상공 체류 시간은 3배로 늘어납니다. 초계 비행 사이의 공백은 몇 시간에서 몇 분 단위로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몇 분의 차이가 이란의 모하제르 -6 드론이 유조선을 찾아내느냐, 아니면 F-35B가 먼저 그 드론을 찾아내느냐를 결정합니다. 트리폴리함의 수동 센서들은 감시 드론들이 표적 좌표를 해안 발사대로 전송하기도 전에 이들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무력화시키면 킬체인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킬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트리폴리함은 바로 그 킬체인의 근원을 차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트리폴리함은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해협은 3차원 공간이며 그중 2차원은 여전히 이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3개. 요새화된 섬들이 선박 항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공중 초계로도 철근 콘크리트 속에 깊이 박힌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란은 1971년에 점령한 아부 무사, 그레이터 툼, 레서 툼 섬들을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섬들에 대한 미사일 포대, 해안 레이더, 포병 진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주둔군을 배치하여 요새화했습니다. 이 섬들은 사실상 격침 불가능한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고정된 플랫폼에서 선박 항로로 근거리에서 무기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 퓨리 공중작전 이후에도 이 섬들에 남아있는 어떠한 능력이라도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위협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위해 트리폴리함은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미 도크, 웰덱을 제거한 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상륙함이라면 기뢰가 깔린 해역을 통해 상륙정을 밀고 들어가 섬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리폴리함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상륙정이 아닌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와 카즈-53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직포위, 버티켈 인벨러프먼트 방식으로 투입됩니다. 그들은 지뢰밭을 항해하는 대신 그 위를 비행하여 돌파합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접근을 막기 위해 공들여 준비해 온 바다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타격팀은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시설을 신속히 무력화하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 인텔리전스를 확보한 후 주둔 병력이 반격을 가하기 전에 재빨리 함선으로 복구합니다. 영구적인 점령이 아닌 유조선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선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1988년 프레잉 멘티스 작전, 아퍼레이션 프레잉 멘티스, 당시 요스 트렌턴의 해병대원들은 페르시아만의 이란 석유 플랫폼을 단 하루 만에 승선하여 파괴했습니다. 제31회 병원정대, 31STMU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작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새화된 섬을 급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2주간의 공습 이후 이 섬들에 남아있는 이란 방어태세의 현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이제는 실제로 고려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급습작전의 가능성만으로도 이란은 이 섬들의 병력을 주둔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섬을 방어하는 모든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병사는 해안선을 방어하지 못하는 병력이 됩니다. 즉, 급습작전은 섬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협은 단순히 섬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군함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없는 유캐리 폭에 개방된 해역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함선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이 회랑, 코리더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개념을 원정 전진 기지 작전,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ABO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해병대 전력 설계 2030, 포스 디자인 2030 개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병대의 가장 급진적인 구조 개편입니다. 아직 실전에서 시험된 적이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그 첫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소규모 섬, 무인 해안선 또는 오만이나 UAE에 있는 동맹국 영토로 비행하여 상륙합니다. 그곳에 일시적인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하이마스, 하이메아레스, 발사대, 레이더 배열, 그리고 F-35B 전투기와 오스프리, 아스프리즈, 수직 이착륙기가 함선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착륙하여 재무장하고 다시 출격할 수 있는 전방 무장 및 재급유 지점, 버피를 마련합니다. 이는 해협 전체 폭을 아우르는 강력한 킬존, 살상 구역을 만들어냅니다. 162해리, 약 300km, 사거리의 아이컴스 또는 270해리, 약 500km, 사거리의 풀샘을 발사하는 하이마스 발사대는 이 해상 수송로에 진입하는 모든 고속점, 잠수함 또는 길의 부설함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상에서 제공되는 대함 활력인 셈입니다. 동시에 해병대원들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 작전 중인 연안전투함, GS, 길의 대응함에 대한 보안 임무도 수행합니다. 소형 보트들은 고속정의 방해 공작을 스크린하고 상공의 F-35B 전투기들은 일종의 방어막, 프로텍티브 버벨을 형성합니다. 길의 제거 작업은 여전히 몇 주가 걸릴 수 있지만 트리폴리함은 소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호위를 시작하는 대신 소해함들을 직접 보호함으로써 작업 일정을 대폭 단축시킵니다. 이는 해협 통제의 물리학 자체를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 해협 내부에 군함을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안에 주둔한 해병대원들은 더 저렴하고 발견하기 어려우며 격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화력 거품, 파이어파워 버벨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선례는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 에픽퓨리, 작전 중 하이마스, 하이메아레스는 바레인에서 발사되어 이란 해군 함정을 격침시킨 바 있습니다. 제31회 병원정대는 최근 아이언 피스트 26 훈련에서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ABO, 원정 전진 기지 작전, 교리는 새로운 것이며 이 정도 규모로 시험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의 반격 속에서 전진 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병참, 러지스틱스, 능력 또한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효용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이마스는 바레인에서 이란 함정까지 도달했습니다. 교리는 새롭지만 무기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로 겹쳐놓으면 이란이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는 그리고 대응할 매뉴얼조차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미 화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단순히 더 많은 화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트리폴리함이 항해하기 전까지는 이 전역, 시어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란은 오직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만 대비해왔습니다. 수평선 너머의 미국 군함들을 상정하고 말이죠. 이란은 그러한 방정식에 통달했습니다. 수면 아래의 길에 해안포대에서 발사되는 순항 미사일, 얕은 수심에서 떼지어 공격하는 고속정들, 모든 예산,
모든 교리, 모든 요새는 선박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것을 너무나 비싸고 위험하게 만들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첫 2주간은 하늘로부터의 위협을 더했습니다. 항공모함 비행단은 방공망을 해체하고 공장을 평탄화했으며 군사 기반 시설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출격, 소어티를 마치면 기지로 복구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리폴리함이 도착하면 방정식은 지상으로부터의 위협을 얻게 됩니다. 해병대원들은 해협을 따라 어떤 섬, 어떤 해안선, 어떤 동맹국 위치에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들은 그곳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단 한 번도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던 차원입니다. 이란은 해협에 진입하는 함선들에 맞서기래 해안 기반 미사일, 고속정대 공격 등 해안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위에서 폭격하는 항공기에 맞서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체계들은 이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란은 바다로부터의 상륙정을 막기 위해 해변 방어선도 만들었습니다. 트리폴리함은 전통적인 상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해병대원들은 하늘에서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섬을 해병대에 기습.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 하면 방어병력이 분산되어 광대한 해안선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반대로 해안선을 요새화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들이 무력하게 함락될 것입니다. 모든 방어 지점에 병력을 분산 배치한다면 그 어떤 단일 지점도 위협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만큼 충분한 병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란에게는 어떤 선택도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는 세 가지 대응책 모두가 세 가지 실패로 귀결되는 절망적인 딜레마가 펼쳐집니다. 이 방정식에는 올바른 해답이 없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방어체계는 함선과 항공기에 맞서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교전이 예상되지 않았던 지점에 헬기를 타고 침투하는 해병대에 대한 방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늘에서 오는 해병대라는 변수는 이란의 해안방어 방정식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미지의 요소입니다. 게다가 공장들은 폐허가 되고 방공망은 침묵하는 현 상황에서 이란은 불과 몇 주 만에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트리폴리함의 등장이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을 활짝 열어젖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데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선박 호위 작전 또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폴리는 이 모든 작전의 예상 소요 시간을 몇 달에서 불과 몇 주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략적 주도권이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트리폴리 이전에는 유전 시장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동안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을 서서히 압박하며 이 방정식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트리폴리함의 등장 이후 우리는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상륙강 스팜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다면 네이비 디코디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풀릴 방정식은 이미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역설, 즉 두 척의 슈퍼 항공모함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10%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항공모함은 전체 문제의 90%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군사 역사상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로 비범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현실은 상대적인 평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는 오직 절대적인 확실성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0%는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기뢰, 단 하나의 미사일 공격, 혹은 해협을 지나는 단 한 척의 유조선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태만으로도 보험시장은 폐쇄되고 전 세계 해상 수송로는 텅 비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미 해군은 마지막 10%의 난제를 그저 더 많은 함선을 해협으로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함선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즉 섬과 해안선, 그리고 해협 상공에서 항공모함이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작전 반경 내에서 활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미 해군은 전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부로 직접 진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이란을 전면적으로 침공하거나 영토를 점령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란이 한 번도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던 바로 그 차원에서 방정식을 풀어 90%와 100% 사이의 결정적인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해병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0년간 함선에 대한 방어 방정식을 푸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정식을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기뢰, 대함 미사일, 고속정대 공격, 심지어 산악터널에 숨겨진 발사대까지 모든 방어수단은 오직 하나의 변수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바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미국의 강철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정식을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설정한 변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외부에서 압박하고 포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내부로부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한때 모두가 실수라고 불렀던 그 함선, 즉 트리폴리함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궁극적인 해답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논의는 마무리됩니다.